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를 위한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을 배웠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써 소통하는 방법, 특히 비즈니스를 위한 글쓰기, 라이팅의 핵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7C 원칙입니다. C로 시작하는 7가지 원칙이라는 뜻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2가지, 명료성 그리고 간결성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료성입니다. 명료성이랑 명확하다, 의미가 명확하고 글쓰기가 명확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내가 쓴 글을 읽는 독자가 단 한 번만 읽고도 메시지의 핵심 의미를 정확하게 오해의 여지 없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라도 읽는 사람이 혹시 이게 이런 뜻인가요? 라고 독자가 되묻게 만든다면 그 글은 명료성이, 즉 명확성이 부족한 글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명료성이 왜 중요할까요? 의미가 모호한 이메일 한 통은 수많은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심각한 업무 오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련 자료를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라는 문장은 어떤 자료를 누가 언제까지 검토하라는 것인지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장 구조나 추상적인 단어의 사용은 명료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글쓰기의 원칙은 첫 번째, 제일 원칙은 독자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남기는 것, 즉 명료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명료성과 함께 항상 짝을 이루어 다니는 원칙이 바로 간결성입니다. 간결성이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적은 수의 단어를 사용해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문장의 군사를, 쓸모없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독자의 시간과 집중력은 매우 한정적이고 귀중한 자원입니다. 아무도 장황하고 불필요한 내용으로 가득 찬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문서는 이 사람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비전문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핵심만 담아서 간결하게
작성된 문서는 읽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유능하구나 라는 신뢰감을 줍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또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는 것, 그리고 너무 길고 장황한 서론 등이 간결성을 해치는, 간결성이 있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영어로 less is more. 즉,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비즈니스 글쓰기에서는 짧고 간결한 문장이 더 강하고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글을 더 명료하고 간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욕심을 버리고 한 문장에는 하나의 핵심 단어만 담아내는 연습을 하세요.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문장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짧게 끊어 쓰는 것만으로도 명료성은 매우 크게 향상됩니다. 둘째, 수동태 대신 능동태 문장을 사용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보고서가 김대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라는 수동태보다 김대리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라는 능동태 문장이 훨씬 간결하고 행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셋째, 뭐뭇에 대한, 뭐뭐의 경우, 뭐뭐라는 점, 이런 의미의 문장과 같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불필요한 표현들을 의식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문장의 길이만 늘릴 뿐 의미 전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일부러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유식해 보이려는 그러한 행동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글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익숙한 단어로 쓰인 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을 다 쓴 후에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리내어 읽다 보면 문장이 어색하게 꼬이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수정해야 할 지점입니다. 자, 이제 명료성과 간결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하는 구체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성이란 사랑, 최선, 노력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 대신에 독자가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손에 잡힐 듯이 느낄 수 있도록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흔히 한국식 표현으로 두루뭉술한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인상도 신뢰도 주지 못합니다. 자, 슬라이드의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출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겠습니다 라는 문장은 어떨까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정보도 담고 있지 않은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빠른 시일이 대체 언제까지인지, 큰 폭이 몇 %를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의지는 알겠지만 믿음은 가지 않는군 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다음 분기까지 신제품 A의 매출을 20% 상승시키겠습니다 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분기까지라는 명확한 시간, 그리고 신제품 A라는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20%라는 측정 가능한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이 됩니다. 자, 이처럼 구체성은 여러분의 메시지의 생명력과 신뢰감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 글쓰기의 기본 중의 기본, 바로 정확성입니다. 글에 오탈자나 문법적인 오류가 없어야 함은 물론 그 안에 담긴 숫자, 날짜, 이름, 데이터와 같은 모든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차려입은 정장에 음식물이 툭 튀었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리 옷이 비싸고 멋져도 그 작은 오점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이 흐트러지고 신뢰가 가지 않을 겁니다. 비즈니스 문서에서의 작은 오류 하나가 바로 그 음식물 자국과 같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기본적인 맞춤법이 틀리거나 담당자 이름에 오타가 있다면 읽는 사람은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되어 있군.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 만든 데이터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며 문서 전체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전문성과 신뢰도에 심각한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은 물론 내가 인용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의 사실관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글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우, 상당히, 많이와 같은 추상적인 형용사를 쓰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제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라가 아니라 고객 만족도 설문 결과 매우 만족
응답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15% 증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사례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면 독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문서 작성을 마친 후 반드시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하지만 맞춤법 검사기가 모든 오류를 잡아낼 수는 없죠. 특히 중요한 보고서나 제안서일수록 반드시 다른 동료나 상사에게 검토, 즉 크로스 체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논리적 허점이나 사실관계 오류를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인용한 모든 데이터나 통계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건 역시 문서 전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7C 원칙의 5번째와 6번째는 완결성과 일관성입니다. 자, 완결성이란 독자가 내가 보낸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읽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완결성이 부족한 글은 끊임없이 업무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팀원들에게 내일 회의합시다 라는 메일만 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팀원들은 즉시 몇 시에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무슨 내용으로 하나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와 같은 수많은 질문을 다시 저에게 던질 겁니다. 저는 그 질문들에 일일이 답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팀원들은 답변을 기다리느라 업무에 차질이 생기겠죠. 자,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점검 도구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5W, 1H, 한국어로는 6하 원칙입니다. 내가 쓴 글에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그리고 why, 왜에 대한 정보가 모두 충분히 담겨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만 만들어도 여러분의 글은 훨씬 더 완결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6번째 원칙은 글의 뼈대를 잡아주는 일관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어도 그 문장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 글은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좋은 문장들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는 비용 절감을 이야기하다가 본론에서 갑자기 직원의 복지를 강조하거나 결론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주장한다면 독자는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길을 잃게 되겠죠. 자, 일관성은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단과 문단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또한 글 전체에서 사용되는 어조나 관점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의 앞부분에서는 매우 객관적인 톤을 유지하다가 뒷부분에서 갑자기 감정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글의 일관성이 깨져버리고 신뢰도를 잃게 될 겁니다. 일관성은 글의 설득력을 담보하는 논리적인 접착제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완결성과 일관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몇 가적인 실용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선 글을 쓰기 전에 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 이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 스스로 질문 목록을 만들어 보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두 글에 담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글이라면 왜 이 요청을 하는지, 그 이유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감 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작정 글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작성 전에 개요를 먼저 짜보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부터 그리는 것처럼 글의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정하고 각 부분에 들어갈 핵심 논점들을 미리 배치해 보는 것이죠. 이 논리적인 뼈대만 잘 세워두면 글이 중간에 길을 잃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단을 연결할 때에는 그리고 그러나 따라서 왜냐하면과 같은 적절한 접속사를 활용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독자가 따라올수록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7C 원칙의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도 있는 정, 중, 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티지라고 하는 이 정중성은 자, 무엇이냐? 단순히 한국어로는 정중하다, 정중하게 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인데요. 즉, 단순히 예의 바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글을 읽는 독자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글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서 배운 6가지 원칙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에 가깝다면 이 정중성, 퀄티지란 글의 온기와 품격을 더하는 태도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명료하고 논리적인 글이라도 그 안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차갑고 공격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중한 글쓰기의 핵심이 되는 독자 중심의 관점, 즉 애티튜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자 중심인 U, 애티튜드란 글의 초점을 나의 행동이나 입장이 아닌 그로 인해 당신, 즉 너의 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결과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작성자 중심의 표현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객님의 주문 상품을 오늘 발송했습니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점이 우리의 행동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제가 요청하신 자료를 검토해야 해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시 초점이 나의 사정에 맞춰져 있죠. 자, 이번에 그럼 자, 독자 중심인 경우 you attitude에 대해서 표현을 보겠습니다. 위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you attitude, 즉 고객, 독자의 중심에서 쓴다면 이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주문하신 상품을 내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발송했다는 사실보다 고객님이 내일 받으실 수 있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 문장입니다. 훨씬 더 배려가 느껴지죠. 자, 두 번째 문장도, 두 번째 문장, 제가 요청하신 자료를 검토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를 독자 중심으로 you attitude 방식으로 쓴다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바꿔놨죠. 내가 바쁘다는 나의 사정 대신 당신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독자 중심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초점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글은 훨씬 더 정중한 표현으로서 프로페셔널하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 글쓰기에서 이 정중성, 애티튜드, 태도 등을 잘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정중한 요청의 형태를 사용한다. 두 번째, 긍정적인 표현을 선택한다. 세 번째, 감사를 반드시 표현하고 아끼지 않는다.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차별적이거나 편견이 담긴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정중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7C 원칙의 이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정중성과 7C 원칙 이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문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문이 이렇게 회의 일정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항을 다시 공지할 예정임. 회의 일정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항을 다시 공지할 예정임. 이러한 문장을 다시 바꾼다면, 기획팀은 금주 금요일 9월 19일 오후 3시로 회의 일정을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내일 오전까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떤가요?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신뢰가 가는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개선 포인트는 모호한 표현을 숨기고 행동 주체가 불분명한 것을 바꾸고 추상적인 시점을 명확하게 바꾼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문의하신 첨부 파일 양식을 확인 바랍니다. 작성 후 제출 요망. 이렇게 간결성을 강조하다 보니 완결성이 떨어진 문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연말정산 서류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견본 파일을 참고하여 빈칸 없이 작성하신 후 이번 주 금요일 9월 19일까지 인사팀 박 대리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결성과 정중성을 높인 문장입니다. 이렇게 첫 영상에서는 비즈니스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7C 원칙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어떻게 배웠나요? 명료성, 간결성, 정확성, 구체성, 완결성, 일관성,
정중성을 잘 살려서 글을 써야 한다. 이 7가지 원칙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좋은 글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계속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원칙들을 꾸준히 의식하고 연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글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 강의 첫 번째 영상 마치고요. 두 번째 영상 이어서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